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세상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90%가 막힌 한국 역시 멸망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적처럼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한국의 청웅이 경이로운 99%의 요격률로 UAE의 하늘을 지켜냈고, 그 대가로 UAE는 한국의 유조선에 가장 먼저 원유를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이 돈부터 내라고 말할 때 한국인은 미사일부터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등을 돌렸을 때 한국은 형제 우선을 외치며 나섰습니다. UAE의 하늘은 한국이 지키고 한국의 에너지는 UAE가 책임지는 완벽한 동맹. 이 완벽한 동맹 뒤에는 과연 어떤 경악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저는 사막에서 태어나고 자란 군인 UAE 이 공군 방공사령부 소속의 미사일 운용 전술가입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아랍어로 영원을 의미합니다. 제 아버지는 군인이셨고 할아버지 또한 이 땅을 지킨 전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제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리드, 사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약한 모래는 날아가고 단단한 바위만 남지. 사람도 마찬가지다. 진짜 친구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법이다. 저는 아버지의 이 말씀이 이토록 제 뼛속 깊이 새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막의 밤은 고요합니다. 모래 폭풍이 잦아든 새벽녘, 무수히 쏟아지는 별빛 아래에서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는 것은 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의 모든 별들이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더 스크린 위에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부다비 남부 다프라 기지, 제가 근무하는 방공지휘통제실 스크린에 작은 빛점이 나타났습니다. 2초 뒤 그 점은 10개가 되었습니다. 5초 뒤에는 30개, 10초가 지났을 때 스크린 전체가 빽빽한 붉은 점들로 뒤덮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한기가 순식간에 제 군복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 종말이 펼쳐진 것입니다. 13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소행이었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그 분노를 우리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들은 중동 경제의 심장인 UAE의 정유시설과 다프라 공군 기지를 동시에 노렸습니다. 기지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납고의 정비병들은 헬멧을 부여잡았고 활주로의 전투기들은 긴급 출격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휘소 의자에 앉아 컨트롤 패널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13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불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사일 한 발 한 발이 건물 하나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이 130발이나 되는 겁니다. 정유시설 단 하나라도 뚫리면 UAE 이 경제의 30%가 마비됩니다. 기지가 파괴되면 전쟁은 그날로 끝입니다. 저는 즉시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트리엇 발사, 굉음과 함께 첫 패트리엇 3 미사일이 밤하늘을 꿰뚫었고 주황색 불꽃이 사막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되었습니다. 온 기지가 굉음으로 흔들렸고 발사대의 열기는 50m 밖에 제 뺨까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요격 확인, 우리는 한 발을 격추했습니다. 두 발, 세 발, 좋아, 막아내고 있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쏜 것은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샤헤드 자폭 드론도 함께였습니다. 이 드론들은 한 대당 가격이 2만 달러, 한화로 3천만 원도 차에 되지 않는 저가 무기입니다. 하지만 이 값싼 무기가 수백, 수천 대로 몰려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트리엇 3 미사일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억 원입니다. 우리는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기 위해 60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허공에 돈을 태우는 화형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타들어가는 속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발사대 제장 전 북한이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입니다. 이 미사일은 발사 후 크레인으로 새 미사일을 하나하나 들어올려 발사대에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발사 차량 한 대를 재장전하는데 최소 30분이 걸립니다. 30분이라고요? 130발의 미사일이 비처럼 새 쏟아지는 상황에서 30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게 믿었고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재장전 시간을 보며 제 신념은 흔들렸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그 신념이 틀렸다면 패트리엇 잔여 탄약 보고.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전 기지잔탄 48발입니다. 48발뿐이었습니다. 적의 미사일은 아직 100발 이상이 날아오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689대의 샤헤드 드론이 레이더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붉은색 직통전화를 들었습니다. 미군 연락장교에게 연결되는 비상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은 마크,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무기 판매상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무기 장사꾼이었습니다. 제가 마크를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 UAE 이 국방부가 회의실에서 한국의 천궁2 도입을 논의하던 때였습니다. 마크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패트리엇 홍보 책자를 쾅 소리가 나게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 미사일을 사시겠다고요? 세계 최강인 미국 패트리엇을 놔두고요? 한국인들이 미사일을 만든 역사가 몇 년이나 됩니까?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건 무기가 아니라 장난감입니다. 그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차가운 회의실에 울려 퍼지던 경멸적이고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 그에게 우리는 그저 돈 많은 사막 주민들이 장난감을 사는 것이었고 진짜 물건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분노했지만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크는 정확히 우리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사일이 빛의 비처럼 쏟아지는 이 지옥 속에서 저는 그 오만했던 마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긴급 탄약, 보충이 필요하다. 재고가 바닥나고 있어. 마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칼리드, 추가 분담금 서류부터 처리해주게. 본토에서 승인이 나야 물건이 움직일 수 있어. 알다시피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서류 이야기를 하다니? 마크, 지금 하늘에서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단 말이다. 이건 서류 문제가 아니야. 마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칼리드, 진정하게. 전쟁도 비즈니스야. 물건을 받으려면 돈부터 내야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사일 재고가 넉넉하지 않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객인 카타르도 난리가 났어. 그쪽 재고는 나흘치밖에 안 남았다고. 다들 순서대로 해야 하지 않겠나? 순서라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순서를 기다리라고?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은 친구가 아니라 그저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와의 직접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미 국방부 차관보인 설리번 36세의 젊은 전략가가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천재로 불렸지만 제 눈에는 전쟁의 무게를 모르는 어린애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설리번 차관보 동맹국에 대한 긴급 지원 협약을 발동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에는 분명 절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안경을 고쳤으며 태블릿 PC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마치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 미국의 현재 최우선 과제는 본토 방공망 유지입니다. 동맹국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전략적 우선순위?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에 대고 말했습니다. 차관보, 지난 20년간 UAE가 미국 무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미군 기지를 짓도록 우리 영토를 내주었고 미국 기업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이 나니까 물이 아니라 청구서부터 내미는 겁니까? 설리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령, 감정적인 판단은 전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미국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적절한 시점? 그 말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두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늘을 지키던 방패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지 외곽 정유시설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요격에 실패한 미사일 한 발이 송유관 근처에 떨어진 것입니다. 직격은 아니었지만 만약 1km만 더 안쪽으로 떨어졌다면 아부다비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을 겁니다. 패트리엇 잔여 탄약 32발. 30분 전만 해도 48발이었는데 그새 16발을 더 소모한 것입니다. 이 속도라면 2시간 안에 탄약이 바닥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 개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중영 한국방위사업청에서 UAE에 파견된 특사였습니다. 저는 2년 전 청웅 이도입 협상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마크가 한국 제품을 장난감이라고 비웃을 때 강중영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로 증명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그 말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강중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강중영님, 청웅이 미사일 공급이 가능합니까? 짧은 침묵 후 강중영이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포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사일은 반드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어지는 강중영의 말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상선들이 갇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국민들이 이 겨울을 나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인들은 돈부터 내라고 했는데 한국인들은 우리를 도우면서 동시에 자국민을 걱정하고 그것도 부탁하는 어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미국은 장부를 뒤지고 있었고 한국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부관에게 말했습니다. 행정처에 연결해 사령관께 보고드려라. 한국 상선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는 안을 승인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부관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이런 시국에 그런 건의를 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진짜 동맹은 불구덩이 속에서 알아보는 법이야. 한국은 우리에게 미사일을 보내주겠다는데 우리가 원유 조금 못 내주겠나?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패트리엇이 우리를 버린다면 한국의 청웅이 이 하늘을 지킬 것이다. 아니,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도 저는 완전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정말 미국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사막의 모래바람과 50도가 넘는 고온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3년 전 마크가 던졌던 장난감이라는 조롱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그 해답이 제 눈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마크의 얼굴에서 미소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전화를 건 시각은 새벽 3시, 아부다비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여전히 사막 위를 날고 있었고 패트리엇의 잔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방위사업청 국제협력실장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청웅, 이 미사일 긴급 공급을 요청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물량을 보내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급히 확인하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수십 발을 추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운송 방식만 확정되면 바로 수출 형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서류 처리부터 하라고 했는데 한국은 생산 라인부터 돌린 것입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서류보다 공장을 우선하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쟁 중인 고객을 위해 서류 절차를 건너뛰고 공장부터 돌린단 말입니까? 제 3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틀 뒤 다프라 기지의 지하 벙커에서 긴급 전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패트리엇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 다른 하나는 청웅2의 실전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먼저 패트리엇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개전 초기 70이 시간 동안의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요격률은 우리가 듣던 것보다 훨씬 낮았고 미국이 보장했던 수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특히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이 가능한 이란의 신형 탄도 미사일에 대한 단독 대응 능력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60억 원짜리 미사일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인가? 제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자 참모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패트리엇이 형편없는 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프전 이래로 수십 년간 세계를 지켜온 명실상부한 명품 무기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란은 1990년대의 이란이 아니었고 그들의 탄도미사일은 불규칙한 궤도로 날아왔으며 자폭 드론은 수백, 수천 대씩 몰려들었습니다. 60억 원짜리 미사일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 방식의 전쟁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카타르의 패트리엇 재고가 나흘 치밖에 남지 않았다는 첩보도 있었고 내부 보고서 역시 지금의 소모 속도는 미국조차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시선은 두 번째 보고서, 청웅, 이 보고서로 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기지에서 청궁을 운용하는 UA, 이 장교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개전 후 2개의 청웅, 이 포대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고 이것이 그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60여 발 발사, 요격 성공률 99%. 99% 말입니까? 참모장이 되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숫자의 회의실 전체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99%. 이 숫자는 마치 마법처럼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함이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패트리엇조차 실전에서 달성하기 힘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이 첫 실전에서 13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최악의 포화 공격 속에서 99%라는 성적을 낸 것입니다. 그 순간 미국의 무적 신화는 우리 눈앞에서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3년 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청웅 도입 협상 당시 한국의 기술자들이 사막 적응성 테스트를 위해 다프라 기지에 왔었습니다. 기온이 52도까지 치솟는 한여름이었습니다. 우리 UAE, 이 군인들조차 외출을 꺼리는 폭염 속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사대 앞에서 쪼그려 앉아 센서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괜찮습니까? 그 기술자의 대답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대령님, 이 미사일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죽습니다. 더위는 참을 수 있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집념, 그 책임감이 오늘 99%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청웅이라는 무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간단히 말해 적의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패입니다. 한 개 포대는 레이더 한 대, 교전 통제소 한 곳, 그리고 4대의 발사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UAE는 2022 연에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1천억 원의 청웅, 이 10개 포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4조 원이 비싸다고요? 패트리엇 10개 포대를 사면 가격은 그 3배입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만 해도 패트리엇 3은 60억 원이지만 청웅 2는 그 6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바가지를 씌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패트리엇을 능가했습니다. 첫째는 발사 방식입니다.
패트리엇의 발사대는 기울어져 있어 미사일이 비스듬히 발사됩니다. 그래서 발사대가 적이 날아오는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이 방향을 바꾸면 발사대를 돌려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청홍이는 다릅니다. 콜드 론칭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수직으로 발사됩니다.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고 측추력기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적이 360도 어느 방향에서 오든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콜드 론칭에는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사대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트리엇은 발사 시 고온고압의 가스가 발사대를 태워 사용할 때마다 수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청홍이는 공기로 밀어내기 때문에 발사대에 열 손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사관 전체를 교체하기만 하면 즉시 다음 전투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막아내면 두 번째가, 두 번째를 막으면 세 번째 공격이 이어집니다. 이런 끝없는 교전 상황에서 발사대 교체 없이 미사일만 바꿔 계속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52도 사막에서 이를 악물고 만들어낸 기술이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입니다. 강중령이 전화기 너머로 약속했던 미사일 무한 공급은 바로 이 콜드 론칭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발사대는 멀쩡하니 미사일만 계속 실어 나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유도 방식입니다. 청홍이는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채택해 미사일 자체에 레이더가 달려있어 스스로 목표를 추적합니다. 이는 히트 투 킬이라 불리는데 적 미사일 근처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부딪혀 산산조각 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늘 끝을 맞추는 정밀함과 같아서 요격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은 저는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결정했다. 지금부터 방공작전의 주력을 청공이로 전환한다. 패트리엇은 고고도 방어에 집중하고 중거리 요격의 핵심은 청공이 맞는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 미군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하늘에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환한 호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지금은 미국 눈치를 볼 때가 아니다. 바로 그때 강중령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한국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 물량 중 수십 발의 인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라고요? 네, 생산 라인이 주말 내내 풀가동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한국의 방산기업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인 야근이라고요? 네, 공장 노동자부터 엔지니어까지 전쟁이 터졌다는 뉴스를 보고 모두 자발적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반도체를 잘 만들고 자동차와 배를 수출하며 K-팝과 드라마가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요. 전쟁 뉴스를 보고 주말에도 공장으로 달려가는 노동자들, 지구 반대편 나라를 위해 밤새워 미사일을 조립하는 기술자들, 누구의 명령도 없이 그들은 모두 스스로 나섰습니다. 세상에 또 어떤 나라에 이런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감히 묻겠습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가 이런 민족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자, 강중령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아마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강중령은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쪽은 저희입니다. 이는 한국이 위급할 때 600만 배럴의 원유를 무상으로 비축해준 나라입니다. 한국인은 어려울 때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6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 전체가 칠 일간 쓸 수 있는 양의 원유였습니다. 수년 전 아크부대 파병을 계기로 UAE가 한국에 보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 원유를 비축한 것은 어쩌면 정치적인 계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은혜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는 전장에서 그들은 그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계약이 아니라 신의로 이어진 우정.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동맹이었습니다. 저는 참모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천궁 이 2개 포대의 가동률을 최대로 올려라. 한국에 미사일이 도착하는 즉시 재장전한다. 이 전쟁,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싸운다. 참모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중령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강중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웅2보다 더 높은 고도를 지키는 시스템, LSAM, 장거리 지대공 요격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대령님, 당신의 하늘은 완벽해질 겁니다. LSAM, 저는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청웅이가 중거리를 맞는다면 LSAM은 그보다 더 높은 고고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청웅3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UAA가 더 이상 미국의 사드 시스템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중령님, 그때가 되면 마크에게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신네 물건이 필요 없소. 전화기 너머로 강중령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소리는 사막의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청웅이 하늘을 지키는 동안 새로운 위협이 지상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동맹을 맺은 세력이 UAE의 후방을 공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전방의 하늘은 청웅이 지키지만 후방의 땅은 누가 지킬 것인가?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해답이 이미 아부다비의 한 사막 구석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아크,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UAE에 파병된 한국 특수부대의 이름입니다.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 저는 웃었습니다. 외교적 수사치고는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그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닷새째, 청웅이가 하늘을 지키는 동안에도 제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미사일만 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리전을 수행하는 무장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일한 민병대, 그리고 UAE, 남부 국경에서 활동하는 정체불명의 무장단체들. 이란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전방에서는 미사일로 하늘을 공격하고 후방에서는 무장 세력으로 지상을 흔드는 것. 성동격서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방의 방공에 집중하는 사이 후방에 침투 부대를 보내 정유소나 발전소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란이 걸프전 이래로 늘 사용해온 비열하지만 효과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UAE, 이 남부 에라인 방향에서 미확인 무장 세력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라인은 오만 국경에 가까운 UAE의 내륙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UAE의 핵심 군사시설과 에너지 기반 시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크 부대가 바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아크 부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전개 특수부대입니다. 2011년부터 UAE에 파병되어 벌써 15년째입니다. 약 150명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 부대의 존재감은 그 인원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UAE가 왜 한국의 특수부대를 자국에 주둔시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왕세자였던 지금의 대통령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전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시범훈련을 참관했는데 그때 벌어진 한 장면은 지금도 UAE 군 역사에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국 특전사들이 보여준 대테러 훈련은 전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건물 돌입 속도, 사격의 정확성, 팀워크, 그리고 무엇보다 대원들의 눈빛에 서린살기와 절제력의 공존. 훈련이 끝난 뒤 전하께서는 수행원에게 딱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당장.
왕세자께서 직접 당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특수부대를 접대해봤고 영국의 SAS, 프랑스의 웨인 부대도 접대해봤지만 한국 특전사를 본 뒤에 당장이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군인의 실력, 말로는 형용할 수 없지만 한번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크 부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오늘 그 전우들이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크 부대 지휘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 파악되었나? 지휘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라인 동남쪽 45km 지점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UAE 연합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UAE 특수부대와 합동으로 정찰팀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정찰대를 이미 보냈다고? 그렇습니다. 한국군은 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제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군인의 피에 흐르는 것, 기다림이 아닌 선제 공격의 전사 본능이었습니다. 정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크 부대 정찰팀은 적 무장 세력이 여러 갈래로 소규모 침투하여 아라인 방향으로 이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에너지 관련 기반 시설과 군용통신 중계소였습니다. 통신 중계소가 파괴되면 우리의 방공 지휘 체계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청홍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휘 시스템이 무너지면 눈과 귀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크 부대는 즉시 UAE 특수부대와 함께 차단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아크 부대원들은 사막을 자기 집 앞마당처럼 훤히 꿰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년간 그들은 이 땅에서 훈련하며 어디에 마른 계곡이 있고 어떤 지형이 매복에 유리하며 모래폭풍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한국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사막전, 고공 강화, 건물 및 항공기 대테러, 해상 침투 등 모든 실전적인 훈련 경험을 이 사막에서 쌓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아크 부대는 UAE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서 마음껏 쏠 수 없었던 40mm 유탄도 여기서는 마음껏 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국의 데브그루 DEVG-RU와도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이런 부대가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출동했으니 결과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차단 작전은 소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적 침투조가 아라인 외곽에 도달하기 전 아크 부대와 UAE 특수부대는 합동으로 매복 작전을 펼쳤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한국 특전사들은 사막색 전투복을 입고 모래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의 침투 시도는 완전히 분쇄되었고 단 한 명의 적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작전 종료 후 UAE 특수부대 지휘관이 했던 한마디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군인들과 함께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어둠 속에서도 눈이 빛나는 진짜 전사들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저런 전사들을 키워낸 땅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진짜 전사, 그것은 아크 부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후반기 안전해지자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청웅이, 땅은 아크 부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하늘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했고 그들의 혁명 수비대는 지나가는 모든 배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며 수백 척의 배가 발이 묶였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의 숨통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15척의 한국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 갇혀 있었고 180여 명의 선원들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위에 한 척의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청해부대,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이 파도를 가르며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원래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 퇴치와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사나흘 거리였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한국군은 즉시 이들을 호르무즈 인근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자국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해부대 함장은 국내에 보고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가겠습니다. 전속력으로. 구축함의 전속력은 시속 55km를 넘어 마치 바다 위를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속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바다를 건너 달려오는 나라, 그 이름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존재는 상선 보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에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란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항로를 쉽게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존경심에 가득 찼습니다. 하늘에는 천궁, 땅에는 아크 부대, 바다에는 청해 부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해상, 육상, 공중 전 영역에서 UAE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마크는 여전히 추가 분담금을 중얼거렸고 설리번은 본토 방어 우선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의 군함도 페르시아만에 있었지만 그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UAE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똑같이 동맹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미국은 장부를 뒤지고 있었고 한국은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프라 기지의 옥상에 올랐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에는 사막색 위장막 아래 청웅2 발사대가 굳건히 서 있었고 멀리서 아크 부대의 훈련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세계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는 무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라는 1차 공세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미사일과 드론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황한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마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패트리엇 미사일 추가 물량 특별 할인가로 줄 수 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시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크, 며칠 전에는 돈부터 내라고 하지 않았소.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상황이 달랐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지 않소. 며칠 전에도 똑같이 비상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지? 마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마크, 한 가지 알려주지? 그들이 곧 청웅3을 내놓을 거라고 하더군. 그게 나오는 날, 이 사막에 있는 당신네 물건은 완전히 쓸모 없어질 거요. 그러니 미리 짐이나 싸두는 게 좋을 거요. 전화기 너머로 마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궁3? 정말 나온단 말입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였고 그 사이로 청웅의 궤적이 하얀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주인은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2차 포화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더 맹렬했습니다. 이번에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 8발이 섞여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지형을 따라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탐지에서 요격까지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게다가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또다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청웅이 있었으니까요. 청궁이 발사. 2개 포대의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콜드 론칭 특유의 소리가 기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압축 공기가 미사일을 밀어내는 소리는 패트리엇의 거친 굉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가르는 듯한 맑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측추력기를 점화할 때 사막의 밤하늘에 푸른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솔직히 전쟁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청홍이 발사되는 장면은 경외심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수직으로 솟아오른 미사일이 공중에서 몸을 돌려 적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하늘의 용이 불을 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미사일에 하늘의 활이라는 뜻으로 청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름만큼 잘 어울리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지키는 신의 활이었습니다. 요격 확인, 첫 번째 탄도미사일 격추. 요격 확인, 두 번째 격추. 요격 확인, 세 번째. 지휘소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홍은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하나씩 격추시켰습니다. 히트 투킬 방식으로 정면으로 충돌하여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바늘 끝으로 바늘 끝을 맞추는 정밀함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격에 성공할 때마다 지휘소 안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8발의 순항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은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지형을 따라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 산맥이나 건물에 가려 레이더에 늦게 잡히고 탐지에서 요격까지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패트리엇 시스템에서 경보가 울렸지만 그 레이더는 원래 고고도 탄도미사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저고도 순항 미사일 대응은 구조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홍2는 설계 단계부터 중고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였습니다. 마천궁, 순항 미사일 대응. 발사대에서 다시 미사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연속 발사였습니다. 2발, 3발, 4발이 거의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콜드 론칭의 장점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패트리엇이었다면 한 발사대에서 발사한 후 다음 발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청홍은 발사관이 독립되어 있어 한 발을 쏘고 나면 옆에 발사관에서 즉시 다음 발을 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연발 소총처럼 말입니다. 순항 미사일 10발 모두 격추. 지휘소는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참모들은 자리에서 벌떡 뛰어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쳤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0%.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은 100%였습니다. 저는 컨트롤 패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UAE의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비싸고 오만했던 미국제가 해내지 못한 일을 형제의 나라 한국제가 해낸 것입니다. 마크가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미사일이 말입니다. 바로 그때 초대받지 않은 인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마크였습니다. 그는 헐떡이며 기지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매끄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양복 옷깃에는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이 사막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제발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바쁘다. 보다시피 전쟁 중이지. 마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100발, 특별 긴급 할인가로 주겠소. 분담금은 내가 처리하지. 워싱턴에 끈이 있으니 설리번 차관보를 설득할 수 있소. 그러니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오. 제발, 3년 전 장난감을 비웃던 그 입에서 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마크를 쳐다봤습니다. 마크, 3년 전 회의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나? 마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제, 사막에서 장난감 팔러 왔나? 저는 그의 말을 한자 한자 되짚어 주었습니다. 이건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오. 그리고 지금 그 장난감이 당신네 60억짜리 명품보다 더 잘 싸우고 있어. 이 사막의 하늘을 진짜로 지켜내고 있단 말이오. 어떻소? 아직도 장난감 같아 보이나? 마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두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 당신 개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오. 하지만 당신이 대표하는 그 시스템을 용서할 수는 없소. 전장에서 동맹에게 서류를 따지는 시스템,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줄부터 서라는 시스템. 그것이 당신들의 동맹이라면 우리는 필요 없소. 마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크, 한국이 엘셈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어. 이것도 요격 시스템이지. 그게 나오는 날 이 기지에 있는 모든 패트리엇 장비는 철거되고 한국제로 바뀔 거요. 그때가 되면 어느 사막으로 장사를 가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시오. 마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웅2가 중거리를 맞는다면 LSAM은 고고도에서 장거리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사드에 대응하는 한국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UAE는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틈없는 다층 방공망을 한국 제품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보며 바가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크는 아무 말 없이 지휘소를 떠났습니다. 모래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3년 전 회의실에서의 그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어깨가 축 처진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악당은 마크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설리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리번 차관보는 청웅의 실전 성과를 보고받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축하가 아니라 위기감이었습니다. 미국 무기가 한국제에 밀렸다는 것은 미국 방위산업 전체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였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의 발언이 외신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의 방공시장을 장악한다면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라 산업 문제입니다. 산업 문제? 사람 목숨이 달린 전쟁을 산업 문제로 보는 나라, 그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설리번은 비밀 채널을 통해 UAE 국방부에 접촉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UAE에 패트리엇 차세대 레이더 LTA MDS를 우선 배치해주겠다. 가격도 대폭 할인해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한국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을 제고해달라. 미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UAE 국방부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관보, 우리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선택합니다. 정치적인 거래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서류를 따지고 있을 때 한국은 우리에게 미사일을 보내줬습니다. 만약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외교를 다시 배우고 오십시오. 이 말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설리번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UAE를 공격한 무장단체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UAE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당신을 위해 깃발을 꽂고 내가 당신 편이다 라고 말해주는 나라는 세상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미국은 UAE에 무기를 팔면서도 이란과의 뒷거래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UAE에 적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중령님, 테러단체 지정 검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중령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한국인에게 신의는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을 함께 감수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군인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특히 전쟁 중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지휘소 구석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인간성이었습니다. 전쟁의 국면은 완전히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2차 포화 공격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UAE의 다층 방공망 속에서 청웅2가 핵심이 되어 이란이 쏟아부은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사막 위의 잔해가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전투 통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요격률 99%. 이 숫자가 발표되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한국에 전화해. 우리도 청웅을 사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청궁2 10개 포대 계약을 맺었고 이라크도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실전 성과가 발표되자 계약국들은 앞다투어 인도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UAE는 심지어 한국군이 사용 중인 포대를 임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군의 장비를 임대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들 나라를 지키는 방패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한국 무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한국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키는 이 하늘, 이 사막,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지켜준 것은 지구 반대편의 한국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고 이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것은 또 다른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관통하는 한마디, 강중령이 마지막 작전 회의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왜 한국이 이토록 강한 나라인지, 왜 이 작은 반도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작전 회의는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열렸습니다. 다프라 기지의 지하 벙커, 긴 테이블 양옆으로 UAE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중령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강중령은 키가 크지 않고 체격도 UAE, 이 군인들에 비해 왜소했지만 그가 입을 열자 방안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화려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뼈가 있는 말투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사람을 한국어로는 장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강중령은 바로 장인이었습니다. 미사일에 인생을 바친 장인,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강중령에게 물었습니다. 강중령님, 이번 전쟁에서 청웅의 활약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무기를 파는 것은 비즈니스로 이해할 수 있지만 주말에도 생산 라인을 돌리고 심지어 자국의 군용 물자까지 내어줄 의향을 보이고 테러단체 지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범주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강중령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아주 오래되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강중령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1950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였습니다. 나라는 두 동강 났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재만 남았습니다. 군대도 형편없어서 탱크 한 대 없이 맨주먹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강중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그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18살에 총을 드셨죠? 그때는 총알도 부족해서 3발씩 나눠서 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신발이 없어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 할아버지를 살린 것은 유엔군이 나눠준 초코파이 2개였습니다. 회의실의 UAE, 이 장교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유엔군이 왔고 22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7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강중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령님,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75년 전의 나라이든 오늘의 UAE이든 똑같습니다. UAE는 한국을 위해 원유를 비축해 주었고 아크 부대를 가족처럼 받아주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인은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몇 UAE, 이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고 제 옆에 앉아있던 참모장이 안경을 벗고 눈가를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중령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 민족성입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 미사일을 만들 수 있고 바다를 건너 군함을 보낼 수 있으며 사막 한가운데 전우를 주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강중령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무기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5천만 명 있습니다. 5천만 명.
모두가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75년 만에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왜 한국의 무기가 미국제보다 더 잘 싸우는지, 왜 한국의 군인들이 사막에서 두려움이 없는지, 왜 한국의 노동자들이 주말에도 공장으로 달려가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기술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마음, 어려움에 처한 벗을 끝까지 돕는 마음. 그 마음이 미사일에 실려 하늘을 지켰고 특수부대자의 발걸음이 되어 사막을 지켰으며 군함의 닻이 되어 바다를 지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중령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랍의 전통에서 남자가 두 손으로 다른 남자의 손을 잡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방식이며 가족에게만 하는 예법입니다. 강중령님, 한국은 UAE의 진정한 혈맹입니다. 아크라는 이름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신의 나라를 평생의 버스로 여기겠습니다. 강중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하지만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쪽은 우리입니다. UAE가 한국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받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온 하늘이 붉은색과 금빛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랍 사막의 석양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광경으로 매 순간 색이 변하는 것이 마치 신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석양 아래 청웅 2포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막색 위장막이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렸고 수직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발사관의 금속 표면에 반사되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무기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천궁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한국이 UAE의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금속과 반도체와 화약의 형태로 이 사막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지 입구에서 낯익은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마크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든 차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칼리드, 마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 책상을 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30년간 무기를 팔았소. 전 세계를 다니며 최고의 무기를 최고의 가격에 파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한 가지를 배웠소. 자, 무엇을 배웠나? 마크는 청웅 2포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발사관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기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한국인들이 만든 저 미사일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어.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미사일에는 없는 것이지. 마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모래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크, 내가 알려주지. 그것은 의리라는 것이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무기에 깃든 것이지. 한국인들은 누군가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미사일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것이요. 물론 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이미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강중령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중령님,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한국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UAE는 영원히 당신들을 위해 가장 먼저 원유를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한국의 겨울이 춥지 않도록.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입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시어. 버트. 아크. 석양이 지고 하늘의 붉은 빛이 보라색으로 변할 무렵 첫 번째 별이 나타났습니다. 기지 상공에는 두 개의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UAE의 국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 붉은색, 녹색, 흰색, 검은색으로 이루어진 UAE, 이 국기와 태극 문양의 붉고 푸른 두 가지 색이 사막의 바람에 함께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깃발을 올려다보며 확신했습니다. UAE의 하늘은 한국의 기술이 지키고 한국의 경제는 UAE의 원유가 지키며 두 나라의 우정은
그 어떤 미사일보다 견고하다고, 이것이야말로 동맹의 진정한 모습이며 돈으로 살 수 없고 서류로 증명할 수 없으며 오직 마음으로만 맺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지만 진정한 혈맹을 맺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때 나서주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저는 이 폭풍이 단순히 무기의 경쟁이 아니라 깊은 도덕적 교훈을 주는 수업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점점 더 차가운 이해타산과 전략적 게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아랍 사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상기시켜줍니다. 충성은 살 수 없으며 신뢰는 오직 불길 속에서만 단련된다는 것을. 이것은 국가에게 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속 신념에 친구가 어려울 때 청구서가 아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확고함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UAE의 왕실은 우선 공급권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99%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 세계를 놀라게 한 결정을 즉시 발표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한국이 하늘을 지킨 탁월한 공적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에 2,800만 배럴의 원유를 특별 하사하신 것입니다. 2,800만 배럴. 이것은 더 이상 보답이 아니라 헌사이며 수호자에 대한 국왕의 최고 경이었습니다. 이 사막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벗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모래 언덕의 방패, 청웅. 그것은 미사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의 이름이며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한국이 UAE의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하늘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